두 번째가 corrective action, preventive actio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correction은 고치는 것, 정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의 원인 해결이 아닌 문제된 상황 그 자체를 빨리 조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보다는 다음 장에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넣어 놨는데요. 이걸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디 이제 창고에 불이 났어요. 그것도 또한 이제 큰 일탈 상황이겠죠. 이 일탈이 발생을 됐을 때 온갖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불을 당장 불이 났으니까 불을 당장 꺼야 되겠죠. 이 조치가 저희는 GMP에서는 corr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다 끄고 조사를 해 봤더니 '이 불이 왜 났지?'라고 조사를 해 봤더니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corrective action으로는 이 화재 사례를 전파를 하고 현장을 감독하고 흡연을 못하게 흡연 금지를 하게 이제 조치하는 뭐 페트롤을 돌고 요렇게 하는 활동들이 corrective action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preventive action 같은 경우에는 예방 조치이고 좀 더 확대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담배를 못 피게끔 흡연 금지 표지판을 부착을 한다거나 또는 이 불이 난 창고뿐만 아니라 또 유사한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창고들에도 다 똑같은 조치들을 하는 것이 preventive ac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떤 일탈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 자체를 빨리 조치하는 것이 correction이고 반대로 이제 corrective action, preventive action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치는 해 놨으니까 이 원인을 조사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게 corrective action이고 이제 예방 조치는 더 확대 적용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하는 것이 PA, preventive act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커렉션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시정 조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프리벤티브 액션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사실 요거는 저희가 정의를 하기 나름이라서 뭐 이거는 꼭 커렉션이고 이거는 CA여야 되고 이거는 PA여야 되고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일탈에 대해서 그러면 다 커렉션이 있어야 되고 CA가 있어야 되고 PA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또한 이제 일탈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까 처음에 일탈이 발생이 되면 등급을 분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등급에 따라서 correction으로 그냥 단순 조치하고 이건 다시 다음에 이런 일탈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라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CAPA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correction을 일단 즉시 조치를 한 다음에 CAPA를 하려면 일단 이 이 일탈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원인 조사가 정말 아까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루트 코즈라고 하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근본 원인을 찾는 여러 가지 통계 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5Y 메소드라 그래서 뭐 이게 5Y인지 4Y인지 뭐 어쨌든 왜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예를 들어서 지게차가 고장 나서 멈췄어요. 그러면 지게차가 왜 멈췄지? 물어보면 이제 질문이 답이 유압계통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뭐 커렉션 유압계통 고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진짜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유압계통이 그럼 왜 고장 났지? 유압 호스가 리크가 생겨서 샜대요. 그럼 리크는 왜 생겼지? 봤더니 알맞는 오일을 쓰지 않아서 호스가 상한 거래요. 그러면 왜 다른 오일을 썼을까? 어떤 오일을 쓰는지 우리 작업자가 몰랐어요. 왜 작업자가 모르지? SOP에 그런 내용이 없었구나. 이렇게 이 근본 원인을 찾아가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SOP에 이 지게차에는 이런 오일을 써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작업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일탈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왜를 물어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이 5I 메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건 학교에서나 또는 회사에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 피시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생선의 가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결례를 나누어 가지고 또 근본 원인을 분석해 가는 어떤 도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4M이라고 해서 뭐 사람, 머신, 뭐 장비, 그리고 또 머티리얼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4M 1E까지라고 해서 E는 환경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 가지고 어떤 요소별로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맨이게 되면 이 일탈이 어떤 게 발생이 됐는데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다면 '이 사람은 왜 잘못했을까?' 그건 또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항목을 좀 구분을 해 가지고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게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말로는 뭐 커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또는 뭐 일본에 이걸 처음에 제안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뭐 어떤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아마 FMEA라고 하는 도구를 많이 쓰시는데요. 요거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의 약자를 따서 FMEA라고 하는데 요거는 밑에 이 샘플로 이제 표를 하나 넣어뒀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좀 점수화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 점수화를 어떻게 매겨보는 거냐 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떤 잠재적인 어떤 영향도를 판단을 했을 때 이 영향도가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검출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품이 실험을 하다가 또는 생산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생산이 됐어요.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불순물들이 들어가는 약품이 생산이 됐습니다. 근데 고거의 심각도를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심각도는 의약품이 불순물이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환자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심각도는 굉장히 높은 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점수를 되게 높이 표시를 해 놨는데 회사마다 아마 뭐 1, 2, 3점으로 표기를 하는 데도 있고 1 점부터 9 점까지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점수를 높게 매기게 될 거고 발생 빈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탈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히스토리를 쭉 봤을 때 이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생산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 그렇다면 발생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자주 있는 일이야? 그러면은 발생 빈도가 높이 될 것이고. 그다음 검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생산 공정 중에 나쁜 제품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우리가 이게 이게 불순물이 들어간 약이 생산이 됐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저희 시험 또는 저희 프로세스 중에 IPC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공정 샘플링을 해가지고 실험하는 공정이 충분히 있다면 출하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검출도는 굉장히 점수는 낮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라면 이제 검출도가 굉장히 점수가 높아져서 이제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점수를 왜 매기느냐라고 하면 그 점수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탈 상황이든 또는 저희가 큰 메이저 변경 상황에도 이런 QRM을 할 때 FMEA 도구를 많이 쓰게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후속 조치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새로운 제품이 와 가지고 기술 이전을 받아 가지고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한다고 치면 그 프로세스 전체 공정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프로세스가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위험도가 다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이 평가를 해 가지고 후속 조치를 다 한다고 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FMEA라는 툴을 써 가지고 위험성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각도나 검출도나 발생 빈도 이런 측면으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개중에 점수가 높은 친구들 위주로 후속 조치를 하고 그 점수 위험도를 낮추어 보겠다라고 접근하는 게 FMEA 도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가 뭐 8점, 4점, 4점 세 개를 곱해 가지고 RPN이라고 하는 점수가 나오는데 이게 리스크 프라이어티 넘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세 개를 곱을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어떤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일단 판단을 하게 되고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누가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걸 정하고 그 후에 이 뒤쪽에 똑같이 이제 또 심각도, 발생 빈도, 검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또 이런 우리가 예상했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후속 조치가 잘 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RPN 점수를 다시 예측해 보는 겁니다. 낮춰줘야 돼. 당연히 경감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봤더니 또 24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정도 리스크는 테이킹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후속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매겼더니 우리가 후속 조치는 몇 점 이상은 합시다라고 이제 SOP에 정의를 해 놨는데 그 점수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후속 조치를 뭔가를 추가를 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툴이 FMEA 도구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루트 코즈를 이제 발굴해내는 세 가지 이제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파파의 일반적인 또 어떤 프로세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일탈이 됐든 뭐 어떤 리스크가 됐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즉각적인 조치, 커렉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생긴 원인, 근본 원인을 5Y 메소드나 PC본이나 FME를 통해 가지고 원인을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CA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A를 하고 났을 때 이 과연 CA, PA가 유효했는지 다음에 진짜 이 동일한 일탈이나 OS나 뭐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할 건지를 한 번 더 재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리포트해서 이 카파는 완전 종료, 클로징이 됐습니다. 라고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거치고 요거 외에도 QSRP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퀄리티 시스템 뭐죠? QSR 리뷰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QM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변경 관리, 일탈 관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카파,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을 태워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다시 리뷰를 쭉 합니다. 지난달에 변경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일탈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특히 일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일탈에 이제 원인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원인의 유형이 뭐 사람의 실수도 있고 기기 설비 결함일 수도 있고 환경의 어떤 이슈일 수도 있고 절차가 미비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들의 통계 빈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QSRP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탈 조사를 쭉 해봤더니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일탈이 뭔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한다면은 작업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부족하구나라고 해서 전체 이제 또 그런 일탈이 대상이 되는 어떤 리스크들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작업자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추가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뭔가 일탈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공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닌지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필터를 전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예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OS, OT 실험실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OS하고 OT는 OS는 Out of Specification의 약자고요. OT는 Out of Trend라고 하고 요즘에는 OE라고 해서 Out of Expectation이라는 용어도 쓰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아니고 아마 각자 회사에서 OS, SOP를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실 거고 OS, OT 정도까지는 거의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 OE를 관리하시는 회사도 있지만 그 OE의 개념은 OT에 같이 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보면 OS는 간단하죠. 실제로 그냥 시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pH를 찍어도 pH가 뭐 7.0 기준이면 허용 기준은 6.8에서 7.2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허용 기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험 기준이 있는데 그 규격을 벗어나게 되는 게 OS, Out of Spec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T는 Out of Trend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준 내에 pH가 6.8에서 7.2 기준 내에 적합하긴 한데 이때까지 저희가 제품 실험을 했을 때 5년 이상 실험을 쭉 했는데 다 6.9에서 7.0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제품이 갑자기 7.2가 나왔어. 근데 규격 안에 적합하기는 한데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감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게 OT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OE는 무엇이냐? expectation이 이제 예측이잖아요. 예상하고는 좀 다른데 그것도 사실은 뭐 트렌드에 벗어난 거랑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OE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또 다르게 관리를 하시는 회사가 있는 반면 그냥 OT 안에 OE도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관리를 하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돌아가셔서 자세히 SOP를 보시면 정의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관리 절차도 아마 SOP에 나와 있을 것이라서 그런 부분 보시고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S와 OT의 적용 범위는 사실은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모든 실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원자재 및 완제품의 시험 결과,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공정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In Process Control의 결과도 OS, OT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공정의 조정을 위해 진행되는 분석의 경우에는 OS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 공정 중에 뭐 pH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버퍼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이 이제 생산 배양을 했는데 이 배양액이 한 8.0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산을 넣어 가지고 7.0까지 조정을 한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 사항에도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게 8.0인지 9.0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실험을 pH를 찍게 되는데 그때 기준이 벗어났다고 해서 이건 OS입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죠. 이제 그거를 이게 pH가 얼마인지 저희가 안 다음에 허가받은 pH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찍는 중간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규격을 벗어나더라도 OS 처리는 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판 제품 및 원료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 안정성 시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가속 시험, 가혹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혹 안정성은 또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안정성 시험을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기본적으로 장기 안정성 시험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실제로 저희가 의약품을 허가를 받을 때 사용기한, 유효기한도 이제 같이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만들었는데 이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24개월입니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24개월 동안 보관 조건에 맞게끔 보관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샘플링을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 제품의 품질이 이상이 없는지를 보는 게 장기 안정성 시험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근데 처음에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장기 안정성 시험을 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면 이게 허가 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의약품은 충분히 괜찮은 약을 빨리 개발을 했는데 2년의 사용기한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일단 보관을 해서 실험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 불합리해서 규제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과속 안정성입니다. 그 과속 안정성은 실제로 의약품을 보관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뭐 냉장의약품이다라고 한다면 냉장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실온, 온도가 높은 곳에 좀 더 열악한 환경에 보관을 했을 때 3개월, 6개월 안정성 시험을 해서 적합하면 6개월이 적합하면 12개월 인정을 해주고 12개월이 적합하면 24개월까지 장기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검증을 해서 인정해 주는 게 가속 안정성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가혹 안정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보통은 저희가 허가받은 이후에 가혹 안정성 시험은 하진 않고 보통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할 때 가혹 안정성 시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일부러 인위적인 의약품이 유통되는 과정 중에 가혹 조건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그런 가혹 조건의 의약품을 노출시켜 가지고 이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빛에 노출시켜는 광 안정성 시험을 했더니 한 몇 시간 만에 안정성이 뚝뚝 떨어지고 불순물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가혹 안정성 시험으로는 부적합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차광이라는 보관 형태를 바꿔버리면 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면 이 약품은 안전하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실험을 하는 게 가혹 시험이기 때문에 가혹 안정성 시험에서 시험 규격이 벗어난다고 해서 그거는 OS 해가지고 막 조사하고 이럴 용도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위한 배지에서 시험 결과가 부적합하더라도 당연히 OS 처리되고 조사돼야 된다.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상시험 의약품도 GMP에 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S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바이블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메소드 밸리데이션 ICH-Q2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정성 시험은 또 ICH-Q1이거든요. 그런 이제 바이블이 있는데 O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미국의 CDR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입니다. 가이던스라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험실 조사, OS가 발생됐을 때 실험실 조사 또는 확대 조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가이던스. 이거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험실에서 OS나 OET 조사를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이블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요 교육 자료는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이던스의 스코프에는
의약품의 화학 기반 실험실 시험이 있고 정통적인 실험, 시험 승인 방법, 그리고 공정 내 실험실 시험, 그리고 기준 또는 허용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시험 결과 뭐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한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OS나 OT가 발생됐을 때는 이 규정을 따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실험실 아니 OS 조사를 크게 이 가이던스에서는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즈 1 같은 경우에는 Laboratory Investigation이라 그래서 실험실 조사라고 하고요. 페이즈 2는 Full Scale OS 조사라고 해서 전반적인 조사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페이즈 1은 일단 실험을 했는데 시험 기준이 부적합했다 또는 트렌드를 벗어났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있어? 진짜 이거 부적합한 거 맞아?를 조사를 하는 게 페이즈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실험실 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아까 pH 실험을 했는데 7.2가 나왔어. 아니면 7.3이라서 아예 부적합이 나왔는데 진짜 이 실험을 믿을 수 있는 건가? 이 pH 메타는 멀쩡했던 건가? 이 시험자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실험을 했는 건가? 이 장비에 대한 교정을 실시를 했던 것인 건가? 이런 식의 샘플 관리는 그러면 보관 조건을 일정하게 잘 관리했던 것인 건가? 이런 실험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조사하는 게 페이즈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페이즈 1 조사를 했는데 실험실 조사가 명백하다라고 만약에 밝혀지면 봤더니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기계를 고쳐서 다시 실험을 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기계도 멀쩡하고 사람도 멀쩡하고 절차 다 지켜 가지고 다 했는데 시험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그 결과가 OS 규격을 벗어났거나 트렌드를 벗어났거나 하기 때문에 페이즈 2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페이즈 2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 공정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장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는 게 페이즈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 샘플링 절차, 생산에서 발생됐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능한 근본 원인을 검토하는 게 페이즈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페이즈 2를 하면서 추가적인 실험실에서의 재실험이나 재샘플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실험실 조사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고 시기적절하고 편향 없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뭐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이 문서화라는 게 사실은 좀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사의 SOP를 보시면 OS가 발생이 됐을 때 좀 실험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사실 문서화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실험의 OS냐 OT냐에 따라서 보통은 좀 잘하고 계시는 회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죠. 그래서 처음에 이 샘플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는지를 추적 관리하게끔 체크를 해서 보관 조건이 이상 없었는지, 샘플의 용기는 이상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그럼 시험자는 또 적절했는지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시험자는 이 실험을 하기에 적절했는지 또는 이 실험자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적격성과를 수행을 했는지 이 시험자가 뭐 그날 또 혹시나 뭐 균과 관련된 미생물과 관련된 실험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어떤 감염성 질병에 걸리셨던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장비에 대한 조사, 환경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를 하면서 문서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분석 데이터를 시험 규격과 비교해야 되고 결과가 OS인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위해 조제물은 보관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 가이던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행히 이제 실험하시는 분이 시험자가 시험을 할 때 바로 뭔가 이상한데 트렌드가 벗어났는데 부적합했는데 요거를 알아차리는 경우들도 있죠. 대부분이죠.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실험하고 있는 이 검체가 잘 온전히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급자한테 중간검토자한테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고 시험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른 실험자가 이 똑같은 검체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OS보다는 OT 같은 경우에는 시험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성적 처리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 검토하시는 분이 중간 검토하다가 이게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트렌드인데 데이터가 이상한데?' 라고 늦게 인지가 되는 경우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너 검체 어떻게 어떤 검체 가지고 어떻게 했니?" 했을 때 이미 시험 다 끝나고 다 폐기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조사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검체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시험을 똑바로 한 건지 검체가 이상했던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OS 조사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사들마다 자체적인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가지고 계실 건데 보통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중간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검체를 폐기하지 마라. 자체적으로 뭐 보관 조건에 맞게끔 보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위스탁 계약된 실험실은 조사를 검토하고 배치 승인에 최종 책임이 있는 품질 조직에 모든 데이터 결과 문서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이 가이던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 1에서 시험자가 해야 되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중간 검토자, 이제 검토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너무너무 다양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자는 당연히 적합한 기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적절한 기기의 성능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 안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되고 만약에 OS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오류를 문서화를 해서 보통 OS도 QMS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OS 발생 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OS 발생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문서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류가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자가 실험을 할 때 갖춰야 되는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 검토자가 OS가 발생이 됐을 때 조사를 할 때 보통 아니면 또는 뭐 OS가 아니더라도 시험 결과를 가지고 중간 검토를 하실 때 어, 가져야 되는 책임이라고 보시면 시험자랑 논의를 하셔야 되고 모든 데이터의 이상 여부를 보셔야 되고 예산 및 알고리즘이 올바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기 성능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사용된 표준품이나 시약이나 시액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었는지 조사를 하셔야 되고 시험법은 밸리데이션 되어 있는 시험법대로 했는지 그리고 절차대로 시험을 수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는 게 당연하고 요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같은 형태로 문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슈퍼바이저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결정적인 실험실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이지 1에서 종료가 되겠죠. OS 시험실 조사 자체가. 이거는 실험실에서 뭔가를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 시험은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하면 되는데 이 또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실험실에서 시험 결과는 한 번 나왔을 때 사실은 바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뭐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시험실 조사에서 명백한 시험실 오류가 발견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파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에서 OS가 명확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무효화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실 오류는 자주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가이던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기는 하죠. 근데 하다 보면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까 이제 저 루트 코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루트 코즈 조사를 할 때 사실은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는 거 그리고 제일 간단하게 하시는 것들이 시험자 또는 작업자의 오류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SOP도 다 있고 이 장비 멀쩡한데 얘가 그날따라 뭐 전날 술을 많이 마셨는지 좀 정신이 없이 실험을 했나 보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람이 그냥 실수한 거야 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후속 조치할 거는 이 실험자에 대한 그냥 교육이치 하나 만들고 땡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하면 보통은 한 일주일 지나면 그 시험자는 실수하지 않아요. 보통 한번 실수하면은 이제 뜨끔해 가지고 다음부터 실수 안 하는데 바로 옆에 다른 시험자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런 경우들 아마 회사 생활하시면 많이 겪어 보실 건데 그 원인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 왜 이 사람이니까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피곤하면 놓치네? 왜 피곤하면 놓치지?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시험이 부과되고 있나? 아니면 절차를 우리가 SOP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볼 수 있는 SOP가 너무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볼 수 없는 환경을 놔둔 건 아닌가? 요런 진짜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시험자랑 아까 슈퍼바이저 역할 중에서도 시험자랑 면담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제 요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떤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 또는 설비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봐 했을 때 시험자들이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들 해 주시거든요. 고런 근본 원인을 찾아 가지고 조치를 해서 다음에 다른 시험자도 똑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게
이 시험실 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즈 1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 결과는 믿을 만해. 근데 부적합한 거야라고 한다면 페이즈 2로 넘어가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반적인 조사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토기 평가에서 시험실 오류가 근본 원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테스트가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페이즈 2로 넘어가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생산 및 추가 실험실 테스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품질 조직에서 수행돼야 되고 관련된 모든 부서로 확대가 필요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생산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실에서 시험했는데 뭔가 부적합했는데 시험실 조사했더니 시험실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생산에서 문제 있었는지 생산에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생산 부서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공정 중에 진짜 큰 트러블이 있었고 이슈가 있었다면 그때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를 했을 텐데 그때 분명히 생산에서 판단했을 때는 뭐 마이너한 뭔가 있었겠지만 이거는 일탈 사항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라고 자체 판단하고 넘어갔는데 다음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이제 부적합이 발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시험 생산에다가 "생산 조사 한번 이슈 사항이 없었는지 조사 한번 해 주세요."라고 하면 생산에서는 우리는 이슈 사항 없었습니다."라고 할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그 각 이제 현업 부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품질 부서, 보통은 QA에서 조사를 많이들 하게 되죠. QA가 이게 뭐 공무팀에 관련된 일탈이면 공무팀의 공조 시스템 이상이 없었는지, 수처리 시스템에 이상이 없었는지 QA가 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생산 공정 중에 이슈는 없었는지는 이미 지나간 공정이니까 QA가 가서 뭘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조 기록서를 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사용된 설비 이력,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리뷰를 해 가지고 혹시나 생산 공정 중에 이슈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게 품질 조직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제조 과정에서 식별 가능한 원인이 확인이 되면 이미 유통된 배지를 포함해서 다른 배지에 대한 영향성도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모르고 이 앞에 품질 시험에서도 다 적합하고 앞에도 유통이 됐으니까 괜찮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시험실 조사 뭐 OS가 나서 시험실 조사했는데 적합했고 생산 조사를 했더니 생산 설비가 좀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런 트러블이 일으켰었구나.'라는 게 만약에 밝혀지면 그 앞에 배지, 앞에 배지들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배지는 출하 시험할 때 우리 전 항목 시험에서 적합했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실험실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가 샘플링의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QC에서 하는 실험들은 대부분 다 파괴 시험이라고 합니다. 보통 파괴 시험, 비파괴 시험이 있는데 비파괴 시험은 이 제품의 어떤 틀을 깨뜨리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물 검사 시험이 있죠.